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했던 적 있으셨나요? 저는 예전까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면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주인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도와주려고 했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좋은 집을 빌려줬고, 혼자 사는 저를 걱정하면서 고기와 술까지 들고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운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 집주인은 평생 한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있던 진돗개 2마리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낯을 가리는 줄 알았어요. 원래 개들도 사람을 가리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행동은 점점 심해졌어요. 평소에는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던 녀석들이 그 사람이 오는 날만 되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현관문 앞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목줄을 잡고 끌어도 버텼어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했던 건 밤이 되면 시작됐어요. 제가 잠들려고 불을 끄면 2녀석은 거실에 있다가도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곳으로 갔어요. 제 침대 밑이었어요. 한 마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2마리 모두 똑같이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더라고요. 머리만 겨우 밖으로 내놓은 채 숨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질 정도였어요. 저는 장난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거기 귀신이라도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귀신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 아이들은 무언가가 제 쪽으로 오는 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마당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차만 들어와도 짖으면서 달려오던 녀석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독극물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급하게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2녀석은 집 옆 창고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제가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창고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창고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더 몰랐던 건 그 창고 안에는 물건이 아니라 제 이름이 적힌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그해 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시작됐어요. 그때 제 나이는 36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 삶이었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딱히 조급한 마음도 없었어요. 30을 넘기고 35을 넘기면서는 오히려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고 퇴근해서 조용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당시 저는 회사 근처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된 곳이었어요. 공동 현관도 항상 깨끗했고 복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날 정도였어요. 월세는 주변보다 조금 비쌌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 생각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사할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아버지가 혼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어요. 누나 둘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시골에는 아버지만 남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내려가면 아직도 논이며 밭이며 직접 다니시면서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허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주말에 바로 내려가 봤는데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눈에 띄게 늙어 계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지 얼굴은 많이 마르셨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는 힘이 안 난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 뒤로는 연차를 쓰면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바꾸고 여기저기 큰 병원도 가봤지만 나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결국 누나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서울로 모실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장남인데 제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재산 문제 때문은 아닐까 하는 못난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누나들 말이 맞았어요. 서울에는 큰 병원도 많았고 번갈아 가면서 돌봐드릴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저는 야근이 잦았고 출장도 많았어요. 혼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집 안을 둘러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특히 마당 쪽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진돗개 2마리 때문이었어요. 녀석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키운 개였어요. 한 마리는 흰색이라 백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마리는 갈색 털이 많아서 황이라고 불렀어요. 형제처럼 자란 녀석들이라 항상 붙어 다녔고 아버지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곤 했어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하세요. 백이랑 황이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내가 좀 데리고 있어.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혼자 사는 투룸에서 개 2마리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억지로 웃으셨어요. 힘들면 어쩔 수 없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시골까지 왕복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산책까지 시켜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하고 목욕시키고 병원도 데려가야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런데 점점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결국 옆집 어르신께 부탁드렸어요. 사료와 간식은 넉넉히 사다 놓을 테니 밥만 한 번씩 챙겨달라고요. 어르신도 흔쾌히 도와주셨지만 2달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이제는 못하겠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매일 오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혼자 살 거라면 조금 외곽이어도 괜찮았어요. 퇴근해서 개들과 산책도 하고 저도 쉬고 아버지 부탁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 날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던 투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집주인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왜 그렇게 환하게 웃었는지를요. 집주인께 전화를 드린 건 계약 만기 1달 정도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집이었고 집주인도 크게 간섭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자마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계약이 곧 끝나는데 이번에는 방을 빼려고 해요. 잠시 조용하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결혼해요?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샀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서울로 올라가신 일, 진돗개 2마리를 제가 맡게 된 일, 마당 있는 집이 꼭 필요하게 된 이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집주인은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겠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내가 집 하나 있어요. 사장님이요? 주택 하나 있는데 비워둔 지 꽤 됐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원룸 건물만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주택까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 되면 지금 한번 가볼래요? 지금요? 멀지도 않아요. 마침 오후에 반차를 낸 날이라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 집주인 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건 제가 살던 투룸에서 차로 15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도시를 벗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큰 도로를 조금 벗어나 언덕길 하나를 올라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조용한 주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골집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별장처럼 지어진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집마다 마당이 넓고 나무도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이 있었네. 몇 년을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도 처음 보는 동네였어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집주인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예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어요. 단층 주택인데 외관은 깔끔한 화이트 톤이었고 마당에는 잔디가 잘 깔려 있었어요. 울타리도 답답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검은 철제 펜스로 되어 있어서 훨씬 시원해 보였어요. 백이랑 황희가 뛰어놀기에도 딱 좋아 보였어요.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 사장님, 이 정도 집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웃기만 하셨어요. 돈 걱정부터 하네? 당연하죠? 자네 몇 년이나 내 건물에서 살았지? 거의 4년이요. 그동안 월세 한번 밀린 적 있어 없어요? 방 더럽게 쓴 적 있어? 고장난 것도 제가 먼저 고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오래 보면 알게 돼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오고, 예? 월세만 지금보다 30만 원 더 내요.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조금 오른다 이 정도 집이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대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혹시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집만 깨끗하게 써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주인은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잘 지내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악수를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손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도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며칠 뒤 이사를 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남자라 가구도 간단했고 하루 만에 정리가 끝났어요. 그날 가장 마지막으로 데려온 게 백이와 황이었어요. 차 문을 열자 두 녀석은 신나게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에서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산책만 가도 먼저 뛰어나오던 녀석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왜 그래? 몇 번을 불러도 가만히 앉아서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내려오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집을 한 바퀴 돌고 울타리까지 전부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걸음을 멈춘 곳이 있었어요. 집 옆에 붙어있는 작은 창고 앞이었어요. 크기로 보면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회색 철문이 달려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집주인이 말씀하시길 개인 짐을 잠깐 보관하는 곳이라 절대 열 필요 없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백이랑 황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운 채 문을 계속 바라봤어요. 마치 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소리라도 듣는 것처럼요. 야! 제가 부르니까 그제야 저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두 녀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창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원래 개들이 냄새에 민감하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며칠 뒤부터는 오히려 저도 이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는 대신 집으로 곧장 왔어요. 마당에서 백이와 황희를 뛰어놀게 하고 함께 산책을 다니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여유가 생겼어요.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는데 마당에서 백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황희도 바로 따라 짖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어요. 낯선 사람을 향해 짖을 때 내는 낮고 거친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두 녀석은 마당 끝을 향해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데도 달려가지 않았어요. 저도 시선을 따라 울타리 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몸을 돌리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제가 누구세요? 라고 크게 외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걸 끝까지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요즘은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길을 잘못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백이와 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이 지나가도 잠깐 짖고 끝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앉아 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를 세운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밖에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녀석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괜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됐어. 갔잖아.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등을 떠밀어서 거실 쪽으로 보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두 녀석은 제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또 대체 왜 하필 침대 밑일까? 거실도 넓고 자기 집도 만들어 줬는데 왜 꼭 제 침대 아래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회사 일도 다시 바빠졌고 저도 점점 새로운 집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잠깐 바람을 쐬다가 잠드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정도면 전원 생활도 괜찮네.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마당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집주인 차였어요. 사장님? 제가 인사하니까 집주인이 활짝 웃으면서 트렁크를 여시더라고요. 안에는 삼겹살이랑 목살, 맥주, 소주, 음료수까지 잔뜩 들어 있었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오늘 날씨도 좋고 마당도 넓은데 고기나 구워 먹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저는 급하게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집주인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사는 거예요.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보여요. 집주인은 의자를 끌어다 앉더니 백이와 황희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두 녀석도 집주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저는 그게 조금 어색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사람을 좀 가려요. 집주인은 피식 웃더니 고기 한 점을 집어서 백이 쪽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고기 냄새만 맡아도 달려들 녀석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황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녀석 모두 고기를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를 않았어요. 희한하네. 집주인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저도 머쓱하게 웃었어요. 낯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친해지겠죠. 집주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술잔을 채우셨어요. 술이 두세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회사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예전 사업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지금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임대 관리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술이 조금 더 들어간 뒤부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백이와 황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예쁜 개들이네. 그렇죠? 몇 살이라고 했지? 5살 정도 됐어요. 건강해 보여.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거든요. 집주인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가면 안 될까?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나도 마당 있는 집 하나 샀잖아요. 고기 구워 먹으러 오면서 보니까 자꾸 정이 가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장님 정도면 더 좋은 개도 얼마든지 키우실 수 있잖아요. 아니,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저 2마리가 좋아.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왜? 아버지가 정말 아끼던 아이들이라서요. 지금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우셨어요. 잠시 뒤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한번 열어봐.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전부 5만 원권이었어요. 얼마인지는 세어보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이게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어. 저는 얼른 봉투를 다시 밀어드렸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집주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다시 웃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괜한 말 했네.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겼나 보다. 저도 괜히 분위기를 풀려고 웃었어요. 괜찮아요. 집주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뒤부터는 술맛이 나질 않았어요. 1시간쯤 더 있다가 집주인은 먼저 일어나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백이와 황희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동시에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두 녀석은 제 다리에 몸을 붙인 채 계속 떨고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사람을 겨우 피한 아이들처럼요. 저는 녀석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왜 그래? 이제 갔잖아.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백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결에 눈을 떴는데 두 녀석은 침대 밑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방문 쪽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려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어요. 사람이 깊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면 별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푸주린. 그렇게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철컥.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문을 열어보려고 힘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 순간 백이와 황희가 동시에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제 다리를 막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일어나면 같이 따라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 녀석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 작게 말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17분. 잠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확실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신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집 안부를 모두 켰어요. 거실, 주방, 복도까지 전부 환하게 밝혔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현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에 달린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문도 그대로였고 마당도 조용했어요. 착각이었나 푸르지 그래도 혹시 몰라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나가봤어요. 바람 조금 불고 있었어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백이와 황희는 끝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 안쪽에서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밖에 나가면 따라 나왔을 녀석들이었는데 그날은 끝내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가끔 마당 흙이 누군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어요. 울타리 근처에는 신발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온 것도 아니고 흙도 단단해서 선명하게 남지는 않았어요. 고양이겠지. 길 잃은 개겠지. 저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사실 무서운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이와 황희는 달랐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다가도 집 근처만 오면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한 번은 일부러 저도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녀석들은 한참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날은 거래처 미팅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러지? 결국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갔어요. 회사에서 집까지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백이와 황희가 마당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둘 다 뭔가를 앞에 두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야! 제가 크게 부르자 두 녀석이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잔디 위에 둥근 빵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거보기에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카스텔라 같은 빵이었어요. 누가 던져놓고 갔지?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백이와 황희는 먹으려고 가까이 갔다가도 끝내 입을 대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고기 냄새는 물론 빵도 잘 먹는 녀석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으로 반을 갈라보는데 안쪽이 조금 축축했어요. 며칠 지난 빵처럼 축축한 게 아니라 뭔가 액체가 스며든 느낌이었어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는 순간 미세하게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식 냄새는 아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급하게 비닐봉투를 가져와 빵을 전부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어요.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집주인이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좋은 조건으로 집도 빌려주고 고기도 사오고 늘 건강 걱정까지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고작 개 2마리를 못 샀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았어요.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 도로 건너편 전봇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정말 가만히 우리 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얼굴을 돌린 채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뛰지도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미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느린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CCTV를 설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카메라를 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카메라가 더 무서운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주게 될 줄은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같으면 늦잠을 잤을 텐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인터넷으로 CCTV를 찾아봤어요. 요즘은 설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많았고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설치 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탁드렸어요. 현관 하나, 마당 하나, 집 뒤편 하나,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창고 쪽에 하나, 총 4대를 설치했어요. 기사님은 설치를 마치고 화면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화질도 좋았고 밤에도 적외선으로 잘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웬만한 건 다 찍힐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누가 몰래 들어오든 장난을 치든 증거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현관, 정상, 마당, 정상, 집 뒤 정상, 창고, 정상. 모든 게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휴대폰에서 알림이 하나 울렸어요. 카메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잠결에 눈을 떠 확인해 보니까 4대가 동시에 끊긴 게 아니라 창고를 비추는 카메라만 꺼져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약한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3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결됐어요. 저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새벽 2시 13분, 연결 끊김 2시 16분, 자동 복구 딱 3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2시 13분, 연결 끊김 2시 16분, 복구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어요.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단 하루도 틀리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 2시 13분, 정확히 3분 동안만 창고 카메라만 꺼졌어요. 저는 설치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님은 직접 와서 카메라를 다시 점검했어요. 배선도 확인하고 공유기도 바꾸고 카메라도 새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새벽 2시 13분, 또다시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다음날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녹화 장치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왜요? 전원이 꺼진 흔적은 없어요. 그럼요? 카메라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신호가 약한 것도 아닌데 기사님은 한참 기록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일부러 영상을 끄는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기사님도 말끝을 흐렸어요. 이 주변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이 되면 잠을 설쳤어요. 우시가 가까워질수록 괜히 긴장됐어요. 혹시 이번에는 뭔가 찍히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퇴근길이었어요. 집 근처 슈퍼에 들러 음료수를 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죠? 네. 그 집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래 살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러세요?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외진 곳이라 그런가 보죠? 아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상하게 다들 금방 나가 얼마나요? 길어야 반년. 순간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요? 몰라 싸운 것도 아니고 집이 낡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가.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글쎄.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심했어. 개요? 희한하게도 거기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를 키우더라.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모두요? 응? 한 집도 빠짐없이? 근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근데 뭐요? 나 없어졌어. 예?
깨도 사람도. 저는 순간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새벽에 이사 갔고, 한 사람은 집을 그냥 비워두고 사라졌고, 또 어떤 부부는 경찰까지 왔었어. 경찰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제 손에서 음료수 병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때 슈퍼문이 열리면서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산만 마치고 조용히 손을 흔드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할머니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들 개를 키웠다. 오래 못 살았다. 경찰까지 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백이와 황이가 평소처럼 뛰어왔어요. 두 녀석을 쓰다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을 찾아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꺼내 집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모니터 화면에 한 장의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기사 제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천천히 식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외곽 단독주택 거주 여성 실종, 반려견 2마리만 발견. 사진 속 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한동안 모니터 화면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집은 틀림없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에 심어진 소나무 위치도 같았고 울타리 모양도 같았고 집 옆에 붙어있는 작은 창고까지 그대로였어요. 다만 지금보다 조금 낡아 보였고 잔디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달랐어요. 기사 날짜를 보니까 6년 전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혼자 살던 39살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집 안에서는 특별한 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현장에서는 반려견 2마리만 발견됐으며 견주가 스스로 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게 끝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종 상태 그대로 기사가 끝나 있었어요. 저는 이름을 다시 검색해 봤어요. 혹시 후속 기사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망 기사도, 발견 기사도, 수사 결과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진 것처럼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사 내용이 떠올랐어요. 반려견 2마리. 왜 하필 또 2마리였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백이와 황이가 또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저는 창고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아봤어요.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한 자물쇠였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별거 아닐 거야. 저는 다시 손을 놓았어요. 집주인이 개인 짐을 둔다고 했으니까 괜히 열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출근해서도 자꾸 참고 생각이 났어요. 회의를 하는데도, 메일을 보내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퇴근 후 저는 곧장 회사 선배를 찾아갔어요. 그 선배는 원래 형사였는데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보험 조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찾는 일이나 사건 기록을 보는 데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맥주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 왜? 혹시 예전에 실종된 사람 기록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선배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갑자기 그건 왜? 저는 집 이야기는 빼고 인터넷에서 본 기사만 보여드렸어요. 선배는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더니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이 사건, 왜요? 기억나는 것 같아.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형이 맡았어요? 직접 맡은 건 아닌데. 당시 경찰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있었어. 선배는 잠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없어졌거든. 휴대폰도 집에 있었고, 지갑도 있었고, 차도 그대로 있었고, 신발도 집 안에 있었어.
저도 모르게 말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상했던 거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선배는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더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 뭔데요? 그 집 개들이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개요? 경찰이 들어갔는데 개 2마리가 현관 앞을 절대 안 비켜줬다고 하더라. 계속 같은 방향만 보고 으르렁거렸대.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집 옆 창고를 향해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이 멈췄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선배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 아니에요. 너 왜 그래? 저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사온 일점배기와 황희, 새벽마다 꺼지는 CCTV, 빵이 놓여있던 일, 창고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2마리, 그리고 집주인이 개를 사겠다고 했던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집주인 이름이 뭐야? 제가 이름을 말하자 선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이상하네. 뭐가요? 그 사람 이름, 예전 사건 기록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기록이요? 참고인이요? 실종된 여자 집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경찰이 조사해줬어요? 당연하지. 결과는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알리바이도 있었고 증거도 없었고. 그래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났지.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뭔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 저는 애써 웃었어요. 설마 별일 있겠어요. 하지만 선배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경험상 정말 위험한 사람은 처음부터 무섭게 행동하지 않아. 오히려 끝까지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처음 만났던 집주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CCTV 앱 알림이 떠 있었어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42분. 저는 분명 집을 비우고 나왔고 백이와 황희는 마당에만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창고 앞 카메라에 누군가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집주인이었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몇 번이나 눈을 비볐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 분명 집주인이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격도 걷는 모습도 입고 있던 점퍼도 며칠 전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입었던 옷과 똑같았어요. 무엇보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여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주인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닫는 순간 영상이 멈췄어요. 정확히 저녁 8시 42분 18초. 그 다음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다시 연결된 건 8시 45분 18초였어요. 또 3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3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선배가 제 표정을 보고 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그대로 건네드렸어요. 선배는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에 아무도 없지? 네, 걔들은 마당에 있을 거예요. 선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가자? 네? 혼자 보내면 안 되겠다. 저는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선배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신호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관도 조용했고 마당도 조용했고 집 뒤도 조용했어요. 창고 앞 카메라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 화면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밤 9시가 조금 넘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집 안불은 켜져 있었어요. 평소 퇴근할 때 켜놓는 거실 등이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이와 황희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걔들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자 선배는 차를 세우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갈게. 같이 가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넌 뒤에서 따라와. 선배는 원래 형사였던 사람답게 주변부터 살폈어요. 대문, 담장, 창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마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뛰어나오던 백이와 황희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르르르 집 뒤쪽이었어요.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집 뒤편 창고 앞에 도착한 순간 백이와 황희가 보였어요. 두 녀석은 창고 문 앞을 막은 채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짖지도 않았어요. 그저 문만 바라보면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다. 왜요? 걔들이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뭔가를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참고 문을 바라봤어요. 자물쇠는 다시 잠겨 있었어요. 분명 CCTV에서는 집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잠겨 있었어요. 선배가 손전등을 꺼내 문틈을 비춰봤어요. 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도 없는 창고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열쇠 있어? 없어요. 집주인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당겨 봤어요. 꿈쩍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툭!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선배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툭!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어요. 마치 나무 막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발끝으로 바닥을 건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귀를 문에 가까이 댔어요.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 저도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정확히 10초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주세요. 너무 작아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선배도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분명 같은 소리를 들은 표정이었어요. 살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했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안에 누구 계세요?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선배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에 사람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어요. 절대로 주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이와 황희가 동시에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뒤쪽에서 누군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와 선배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얼굴,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표정.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놀랐지만 옆에 있던 선배도 순간 몸을 굳히더라고요. 아무리 조용히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집주인은 손전등을 아래로 내린 채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밤늦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창고 안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과 지금 눈앞에 있는 집주인의 표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당황한 기색도, 불안한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너무 차분했어요.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친구 선배인데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창고 앞에 계셨어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선배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선배가 웃으며 둘러댔어요.
개들이 계속 이쪽만 보고 짖길래 무슨 동물이 들어왔나 했죠. 집주인은 백이와 황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얘들은 참 예민하네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궁금하면 직접 보세요. 순간 저와 선배는 동시에 집주인을 바라봤어요. 너무 의외였어요. 숨기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먼저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했어요. 집주인은 자물쇠를 천천히 풀었어요. 철컥.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올라왔어요. 손전등을 비추어보니까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사다리와 삽 녹슨 호미들이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숨어 있을 공간은 없어 보였어요. 선배가 안으로 들어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도 살펴보고 천장도 확인했어요.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들었던 목소리는 흔적조차 없었어요.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셨죠? 창고는 그냥 창고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개를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집주인이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혹시 저 소리 들은 거 아닐까요?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작은 환풍기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오래된 철판이 바람에 흔들리면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주인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산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밤에는 별소리가 다 들리죠.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고를 나온 뒤에도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주인은 문을 다시 잠그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혼자 살다 보면 괜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시간 되면 내가 보안등도 하나 더 달아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집주인은 천천히 골목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빛도 사라졌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백이와 황이도 아까처럼 짖지 않고 창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배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 왜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방금 다 봤잖아요. 그래도 하나 확인할 게 있어. 우리는 집주인 차가 완전히 멀어진 걸 확인한 뒤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배는 아까와는 다르게 벽이 아니라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먼지를 자세히 보던 선배가 갑자기 쪼그려 앉았어요. 여기 봐. 저도 옆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 전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가운데 바닥만 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마치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끌어낸 것처럼 사각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거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선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까도 있었어. 근데 일부러 말 안 했어. 왜요? 집주인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 저는 사각형 자국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먼지가 밀려난 자리 아래에는 다른 바닥보다 훨씬 깨끗한 나무판이 보였어요. 선배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두드려 봤어요. 툭, 툭, 그리고 옆을 두드렸어요. 통, 통, 소리가 달랐어요. 가운데 부분만 안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선배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밑에 공간이 있어.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이요? 아직 모르지. 근데 빈 공간은 확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이와 황이가 갑자기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두 녀석은 곧바로 그 사각형 자국 위에 올라가 미친 듯이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나무 조각이 튀어 오를 정도로 계속 긁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이었어요. 선배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끌친 나무 틈 사이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밖으로 밀려 나왔어요. 누군가 바닥 아래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처럼
반쯤 접혀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연필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절대로 집주인을 믿지 마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그 아래에는 6년 전 실종됐던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이름과 똑같았어요. 6년 전에 이 집에서 실종됐던 여자.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절대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백이와 황이는 계속 그 나무판을 긁고 있었어요. 드르륵 드르륵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처럼요. 선배는 종이를 제 손에서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앞뒤를 모두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오래됐어. 최근에 쓴 게 아니야. 정말 그 여자 글씨일까요? 감정은 해봐야 알겠지만 종이는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아. 저는 바닥을 다시 바라봤어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 종이는 바닥 아래에서 나온 거잖아. 선배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떠건드리지 마. 에이, 왜요? 상대가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낸 걸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뜯어보면 안 되나요? 선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영장도 없고 남의 창고를 부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 그리고 선배는 창고 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느낌이 맞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이와 황이가 동시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두 녀석은 대문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저와 선배도 급히 따라 나갔어요.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 골목 끝에서 자동차 불빛 하나가 천천히 꺼지는 게 보였어요.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깝네!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날 밤 선배는 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서 같이 자기로 했어요. 새벽 1시쯤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TV를 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일어나.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선배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요? 밖에.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거실 커튼 사이로 마당이 조금 보였어요. 백이와 황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짖지 않고 있었어요. 가만히, 정말 가만히 대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선배가 아주 천천히 커튼을 조금만 열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밖을 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대문 밖 전봇대 아래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 가로등 그림자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집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더 이상한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팔도, 고개도, 몸도 조각상처럼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5분, 10분점 15분. 계속 같은 자세였어요. 선배가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이거. 사진 속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긴 여자였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설마. 그 순간 백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황희도 동시에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두 녀석이 대문까지 달려가는 순간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순간 그 여자는 뒤를 돌아 골목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뛰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이와 황희는 울타리 끝까지 따라가며 계속 짖었지만 끝내 대문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선배는 바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팔을 붙잡았어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배도 잠시 멈췄어요. 왜? 저 여자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배는 아무 말 없이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여자가 걸어가던 골목 끝에서
또 다른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잠시 후에는 세 사람. 전부 우리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각자 개 목줄 하나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줄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창문 밖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빈 목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목줄을 들고 있는 걸까? 왜 모두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선배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들, 네? 걔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선배를 바라봤어요. 그럼요? 선배는 창밖을 계속 보면서 대답했어요. 걔가 아니라 주인을 찾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배기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소리였어요. 황희도 똑같았어요. 두 녀석은 창문이 아니라 거실 바닥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닥, 정확히는 며칠 전 나무판 아래에서 발견했던 그 자리. 그곳에 검은 물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마치 젖은 발자국처럼 하나, 둘, 셋.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요. 선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도 그걸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톡. 누군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너무 조용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선배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절대 대답하지 마 다시. 톡, 톡, 톡.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이야.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을 밖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황이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백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백이와 황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선배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배는 바로 받았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확실합니까? 잠시 침묵.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배가 저를 바라봤어요. 6년 전 실종 사건, 그 여자 이름 기억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는 선배가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실종된 게 아니었어. 그럼요? 죽은 거야.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발견됐대 어디서요?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 집 아래.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나무판 아래 있던 그 편지는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죽었다면 방금 전 창밖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갑자기 TV 화면이 켜졌어요. 전원 버튼을 누른 적이 없었는데 화면에는 검은 화면만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속에 CCTV 영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우리 집 마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간 표시가 오늘 날짜가 아니었어요. 6년 전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였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여자가 보였어요. 그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백이와 황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여자가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화면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어요. 부탁해요. 이 아이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 나무판 아래 있던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이었어요. 그 순간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카메라 뒤쪽 누군가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화면 한쪽에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와 선배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집주인이었어요. 그는 화면 속에서 여자의 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똑같은 빈 개 목줄이 들려 있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거실에는 다시 어둠만 남았어요. 선배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게 보여줬어요. 경찰서에서 방금 온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6년 전 죽은 여자의 이름,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이제 찾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뭘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밖에는 아까까지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 앞 바닥에 새로운 목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젖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현관문 쪽으로 하나씩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이와 황희는 더 이상 짖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문 앞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떠났어요. 백이와 황희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새 집으로 옮긴 뒤에도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두 녀석이 현관문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문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백이야! 황희야! 그 목소리는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이번에는 누가 주인인지 알겠니? 저는 아직도 그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나무판 아래에서 발견한 편지는 죽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아니었어요. 치고. 아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백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문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한 번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요.